들어갑니다. 1문단,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와는 다른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노무란 육체 또는 두뇌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산직, 사무직의 경우는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은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한다. 우리가 읽게 될 글의 제재는 일단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식과 새롭게 등장한 비정형적인 노무 제공을 예시를 들어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생산직, 사무직 이런 것들은 원래 있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읽을 글의 화제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니까 여기 뒤에 이어져 있었던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이런 것들을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이라고 부르는구나. 일단 개념 확실히 잡아주셔야 되고요.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는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글의 화제 이제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네요. 위에서 언급됐던 이러한 새롭게 등장한 노무 형태들이요.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한 사용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렇다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네요. 이 문단,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 의무가 있는 근로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임금이란 건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되고요. 금품이라고 한다는 건 돈 내지는 물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돈이나 물품을 지급을 받아야 되고 그게 여기에 적혀 있듯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금품 지급에 의무가 있는 근로 그것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를 한대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 사용자가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지금 밑줄 그은 애들 전부 다 XXX 해놓으셔야 되고요. 부정 표현은 꼼꼼하게 챙겨 놓으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실제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해서 얘네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문단을 읽고 있는 목적의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임금과 유사한 말로 보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개 비교해 주셔야 되겠죠? 보수라는 말이 있는데 보수는 총급여액과 같은 개념으로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을 가진다. 근데 지금 읽으시면서요. 바로 앞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된 개념이 보수구나라고 정리를 하신다면 보수 안에 임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가 되실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X 했던 실비라던가 의례적 호의적인 거, 복리후생비, 그리고 성과급 이러한 개념들은 임금이 아니라 기타 등등에 해당돼서 보수에는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3문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도급계약은 당사자가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까지만 읽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계약의 명칭 내지는 형식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아니니까 알아보기 쉽게 표시는 해 놓으시되 이걸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하진 않겠다라고 정보의 중요도를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 가지 내용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가볍게 잡으면서 읽어볼게요. 고용계약 다시 들어갑니다.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아까 노무에 관련된 거 1문단에 있었죠? 노무를 제공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고용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도급계약은 당사자가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라는 표현 달라졌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고용계약은 그냥 근로, 일을 제공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도급계약은 무언가를 완성을 할 것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더라.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 맡긴 거고요.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 까지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는 관계없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말은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질적인 근로자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네요.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여러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지금부터 위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조건 중에요. 두 번째 조건인 종속적인 관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 제공자가 복무 규정에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이 노무 제공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이 밖에도 노무 제공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지금 내가 괄호괄호 한 것들이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의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는데 과연 우리가 1문단에서 읽었던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4문단, 무급 인턴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려나 봐요. 무급 인턴 설명한 다음에 자원봉사자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겠네요. 무급 인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바로 앞에 3문단에서 읽었던 실질에 따른 조건을 충족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 제공에 대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지 않는 노무 제공자이다. 이들은 임금을 대가로 하지는 않지만 교육훈련, 경험, 추후 고용 가능성 등 고용기회 등을 대가로 얻는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방금 위에서요.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 그래서 얘기하기를 실질적으로 종속관계는 인정이 되었다. 노무를 제공한다 하는 것은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2번과 3번 조건은 지금 충족이 된 상황이고요. 다만 임금을 대가로 하지는 않더라 해서 첫 번째 조건만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앞에 물결 표시는 not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1번만 충족을 못하는 상태.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자는 두 번째 케이스. 자원봉사자의 경우 무급 인턴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를 사회문제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보수를 받지 못한다, 어떠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자원봉사의 형식을 취했지만 해당 노무에 대한 실비를 지급받으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노무 제공을 한 사람이 자신은 실제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의식 잡으실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무언가 금품을 대가로 제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무 제공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2번 관계인 종속 관계도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금품을 받았고, 두 번째 종속 관계에 해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노무 제공을 했으니까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스스로를 근로자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금품의 제공이 노무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노무 제공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의해 판단된다. 아까 이 문단에서 읽었던 거랑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임금이란 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가리킨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그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실비에 불과하고요. 이 실비는 이 문단에 의하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냐 하면 내가 받은 실비라는 금품이요, 사실은 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실비가 아니라 임금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 제공과 금품의 제공이 실제로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대가성이 있으면 걔는 임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임금이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은 실제로 근로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니까. 그 대가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무조건 노무 제공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하더라. 노무 제공자가 계약 당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네요. 그야말로 노무 제공 의사가 그냥 대가 안 받을게요, 자발적으로 할게요 라고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급받은 실비라는 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설명.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이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무라는 의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운송업체의 운전기사,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종사자 등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에 해당한다.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는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 형식의 노무 제공자와는 달리 임금을 지급받는다 해서 앞에 둘은 임금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였는데요. 지금 얘는 1번 조건은 일단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계약관계의 지속성, 사용자의 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지위에 더 가깝다라는 견해가 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임금은 지급받고 있는데요. 근데 그 뒤에 적혀있는 이 내용들, 우리 아까 3문단 하단부에서 읽었던 내용이어서요. 두 번째 조건인 종속성 여부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가 아닌 거고요. 그냥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일종으로 본다고 하네요. 5문단,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에 대해 노무 제공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앞에 언급됐던 세 가지 비정형적인 노무 제공자들이요, 결과적으로는 모두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받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봐서 이 사람들의 이익을 더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세 가지 종류의 비정형적인 노무 제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말인즉슨 최저임금 보장받을 수 없고요. 고용보험 이런 거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다더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과 사회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분을 납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최저임금 줘야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해야 하면 사용자가 여차저차해서 너무나 많은 부담을 져야 되니까 사용자가요, 이런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고용 형태, 노무 제공 형태를 악용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인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 최상위법인 헌법의 제32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노무 제공자는 헌법적 관점에서는 모두 근로자라는 주장도 있다. 지금 위와 같은 노무 제공자, 이 글의 제재였던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들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 읽고 있었던 거예요. 사용자가 이런저런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련된 근거에서 모두 근로자로 인정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의견 나오겠죠. 그래서 오문단 하단부 읽을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장과 근거를 연결을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와 같은 사례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자라는 주장에 대한 인정해줘야 하는 근거가 있을 거고요. 인정해주지 말자라는 주장에 대한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을 테니까 이거 두 개 연결 주의해 주시고요. 마저 읽으면 하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사람들이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지 기준을 확고히 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닌 채로 구별을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를 두루 검토하여 정당한 노동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었던 규범적 측면에서로 시작하는 이 대목은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말자라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까지 지문 정리 끝이고요. 문제 풀러 내려갈게요. 1번 문제, 윗글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직업의 종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이 제공이 되었는지, 종속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라고 정리했었어요. 2번, 교육훈련이나 경험, 고용기회 등은 노무 제공에 대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단에 의하면 임금은 실제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이 아닌 것들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사업장에서 개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회적 성격의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 문단에서 근거 찾으실 수 있고요. 이때의 일회적 성격의 상여금이라는 건 근로자에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생겨서 지급되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사용자가 그냥 의례적 내지는 그냥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이든 어쨌거나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 문단에 적혀 있었어요. 4번,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는요,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3문단에서 근거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 5번,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이 제공한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이 뭐였냐 하면 도급계약이었거든요. 근데 3문단에서 분명히 계약의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2번 문제, 기역의 이유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가 해당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적절한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와 종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노무 제공자와 사용자가 종속적 관계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니까 유지할 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2번,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게 5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거나 사회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로 인정 안 해줄 수도 있다. 3번,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에게 임금의 하위 항목으로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X.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건 퇴직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금의 하위 항목으로 후생비가 추가될 리도 없고요. 복리후생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이었으니까. 4번.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와 맺은 위임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리가 없겠죠?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선문단에 적혀 있었으니까. 5번.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의 업무 처리 성과에 비례하는 보수를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없었어요. 3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A에 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인데요. 우리가 읽은 지문과 첫 번째 차이가 바로 나왔다 하는 거 잡으실 수 있겠죠?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까지도 근로자를 판단하는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이겠죠. 근로기준법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금품을 노동조합법에서는 포함을 다 해주니까. 일반 선지, 사용자에 대해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무급인턴은 A에 포함된다. 이 보기의 관건은 임금 말고 기타 등등의 금품을 지급을 받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니까 아무런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무급인턴은 결과적으로 A에 포함될 수가 없겠네요. 2번. 생산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며 월급을 받는 노무 제공자들이 A에 해당한다. A의 포인트는 원래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요. 노동조합법에 의거할 때에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2번에 적혀있는 생산직과 사무직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던 사람들이니까 A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근로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조항은 A와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인정해 주세요 하는 측의 근거가 되겠죠. 5문단에서 지문 읽으면서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설명했어요. 4번. 사용자로부터 임금이 아닌 보수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생활한 것이 A와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임금은 아니지만 기타 등등의 보수를 지급을 받으면 A처럼 노동조합법에 의거해서 나를 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맞는 말. 5번.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었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A를 근거로 내세워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A에 해당하는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니죠. 2번과 같은 맥락에서 5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가. 우리나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4년간 근무한 노무 제공자들이 자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인들을 뭐라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을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육금을 상대로 실지급액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연차 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저임금부터 시작한 이러저러한 것들이요, 모두 근로자에게만 보장받는 권리들이 되니까. 이들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1일 3만 원의 활동비는 실비에 해당하고, 말인즉슨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네. 실비에 해당하고 당사자들의 노무 제공 의사에 따라 이 노무는 자원봉사에, 그리고 노무 제공자들은 자원봉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원봉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계약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 계약 당시에 목적이 이미 자원봉사였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노무 제공 얘기겠네요. 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고 해당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노무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이동거리를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고, 이에 기초하여 배달 종사자들의 접속을 제한하였음을 근거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종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었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접속 제한 기타 등등이요, 종속관계로 인정을 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언급되어 있던 케이스와는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노무 제공을 했지만 실제로 종속관계여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어요. 지문에 적혀있던 내용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다라고 보통은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1, 2, 3번은 가와 관련된 선지고요. 4번, 5번은 나와 관련된 선지네요. 1번, 노무 제공자들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겠구는 맞는 말이고요. 2번, 법원은 노무 제공자들이 해당 노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두 글자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지문에 의하면 이것이 실비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법원은 노무 제공자들이 실비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애초에 계약 목적이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있지는 않았다. 계약 당시의 목적이 자원봉사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죠. 맞는 말. 3번, 법원은 노무 제공자들이 근로가 아닌 노무를 제공한 것이며 지급받은 활동비가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이외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겠군. 노무를 제공했다 하는 거는 맞는 말이겠지만 지급받은 활동비가 대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그거는 임금으로 인정이 되어버리니까 3번이 틀린 말. 4번, 노무 제공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거래하고 해당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겠군. 맞는 말이죠. 5번, 법원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를 직접 감독하였다는 점을 들어 실시간으로 위치 확인하고 이동거리 합산하고 접속을 제한할 수 있었거든요. 직접 감독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배달 종사자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됐다더라. 그래서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겠군. 아까 읽으면서 다 파악했어요. 5번 문제,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체계를 마련하다와 같은 맥락의 단어를 골라주셔야 되니까 교정하다 하면 무언가를 수정한다, 바르게 바꾼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전혀 달라지고요. 체계를 구축하다 하는 게 어떠한 체계를 생성을 하는 맥락으로 사용이 되니까 구축하다가 정답. 규합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세력들을 모으는 게 규합이거든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합친다는 얘기,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얘도 틀린 선지가 되고요. 4번, 달성하다. 달성한다는 건 목표를 우리가 실제로 이룰 때 달성하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체계를 달성하다라는 표현은 어색한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번, 조장하다라고 하면 어떠한 현상을 더 부추기는 걸 가리키니까 마찬가지 체계를 조장한다라는 표현도 어색하네요. 여기까지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